자, 안녕하세요. 챕터 2 서머라이징 데이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는 이제 다음과 같이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섹션에서는 이제 numerical 데이터, 즉 이제 수치형 데이터를 서머라이징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categorical 데이터를 서머라이징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서는 실제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 데이터를 서머라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Examining Numerical Dat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umerical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서머라이징 하는 방법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Categorical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Visualization 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figure, 플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롯 혹은 figure, 둘은 같은 말이나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요,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Numerical Summary Statistics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챕터 1에서 한번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서머라이징 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캐터 플롯입니다. 한국말로는요, 산점도라고 불러요. 산점도는요,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이 표가요, 이 플롯이 산점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토탈 인컴이라는 변수와 론 어마운트라는 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산점도를 통해서 그려본 거예요. 이걸 보시면요, 토탈 인컴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론 어마운트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이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부를게요. 이 점들을요. 이 점을 잘 관통하는 직선을 하나 찾아보면요, 아마 저는요 이렇게 그려낼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약간 꺾였지만 그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고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직선이 가장 좋은 이유는요, 이 점들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다른 직선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극단적으로 제가 뭐 이런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 직선은요, 거리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길죠? 일부는 이렇게 가깝기도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직선이 이 점들과의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잘 관통한다고 할게요. 물론 이거 제가 눈으로 대략적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더 나은 직선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직선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두 변수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당연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positive association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챕터 1에서도 말했지만 아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 인디펜던트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인컴이 변함에 따라서 이 관계식이 변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지워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인컴이요, 낮은 경우에는 론도 같이 해서 상승하는데 어느 시점 요 X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토탈 인컴이 늘어나면 론 어마운트가 같은 양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전혀 그래 보이진 않죠. 사실은 조금 변해 보이긴 하죠. 이렇게. 그래도 이 산점도를 통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same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뭐 바뀌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일부는요, 아마 바뀌었다, changed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바탕으로요. 뭐 그래도 옳다고 저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유용한 플러스는요, 이제 닷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닷 플러스는 이제 그냥 점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다플라 잘 안 쓰긴 해요. 이게 이제 보여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보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점들이 보이시죠? 이거는요, 학생들의 GPA를 요 다플라스로 그려낸 거고요. 여기 보시면 2.6이 한 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연하게 점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에는 두 명이 있대요. 조금 더 짙죠, 색상이. 그 다음에 3.5 보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5명 있다고 할게요. 훨씬 더 짙은 색깔.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히스토그램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냥 사람별로 우리가 스택, 여기 박스로 생각하고 하나씩 쌓아 볼게요. 자, 이렇게 쌓아 보면 여기는 2개 정도 되겠죠? 여기는 2명, 또 옆에 1명 더 있으니까 이어서 이렇게 3명, 여기 많으니까 5명,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이렇게 박스로. 그리고 이 아래는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고요. 자, 닷플롯은요, 이 그림에 위에 이렇게 Y축은 이 플롯 자체는 없지만요, 우리가 이 색상의 짙음 혹은 옅음을 통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이 데이터의 모양을 알아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요. 자, 아래 있는 이 데이터셋에서의 GPA의 디스트리뷰션 모양이 어떻습니까? 뭐 3.5와 4.0 사이에 거의 다 몰려 있고요. 2.6, 뭐 한 3.0의 일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ake sure to say something about the center. 이 데이터 클라우드의 센터가 어디입니까?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도를 통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몰려 있다고 할게요. 그럼 센터가 어디예요? 여기죠? 물론 1차원에서는요, 이 센터는요, 대략적으로 여기쯤 있지 않을까요? 혹은 한 여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농도만 가지고, 세계 농도만 가지고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긴 해요. 한 3.6에서 한 3.7 정도가 센터일 것 같아요. 여기 센터는 한 3.65라고 합시다. 센터는 그래도 점 하나여만 되니까. 쉐입은 어때요? 쉐입은요, 그냥 오른쪽에 다 몰려 있고요. 왼쪽에는 아주 일부가 있어요. 그리고 4.0이 어퍼 바운드로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는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거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left skewed, 왼쪽으로 치우쳐진 꼬리가 있는 모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spread of the distribution 하면은 뭐 널리 퍼졌냐, 아주 다 몰려 있냐 하면 뭐 비교적 넓게 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지금 뭐 수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답변들이 옳은지 혹은 틀렸는지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다플롯에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플롯을 조금 개선해서 우리가 아래에 센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다플롯을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닷플롯은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닷플롯과 동일한 형태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달라진 점은 여기 화살표 하나가 더 들어온 게 있어요. 이 화살표는요, 이제 민을 말하거든요. 이제 민은요, 대표적인 데이터의 센터를 나타내주는 서머리 스태티스틱스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민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에버리지고요. 통계학에서는요, 에버리지는 잘 사용하지 않고 보통 민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민은요, 정의대로만 가보면요, center of the distribution of the data, 데이터 분포의 센터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이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만든 사람들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을 계산해 보니까 3.59여가지고 여기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3.6에서 약 3.8 사이지 않을까 했는데 뭐 얼추 비슷하죠. 다플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을 예상은 가능해요.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그럼 민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게 다음 질문이죠. 그래서 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population도 있고요.
그 population의 subset인 sample도 있죠. 네. 그래서 민도 sample mean이랑 population mean이 있어요. 그래서 sample mean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population이 뭐 여기 10개가 있다고 할게요. 10개. 그중에 이렇게 몇 개만 뽑아내는 거죠. 뭐 2개만 뽑아냈다고 할게요. 이거 x1, x2라고 할게요. 샘플 미는요. 이 뽑아낸 관측치의 평균이에요. 지금은 2개죠. 이렇게. 그럼 population 미는요. 10개라고 했죠. 여기 뭐 x1, x2, x10까지 있는데 이걸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준 평균을 population mean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설명하면요. 샘플 미는요. 보통 스몰 x 바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여기 보면 스몰 x라고 썼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 observation 자체들을요.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 해서 스몰 x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경우에 n은요. 우리가 뽑아낸 샘플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저 이 케이스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2죠. 그래서 n이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미는요. 다음과 같이 정의돼요. x반은요. n분의 모든 observation들의 합.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population 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pulation 안에 있는 모든 케이스의 합을 이제 population 총 개체수로 나눠준 거예요. observation 수로요. 자, 이 경우에는요. 보통 mu라고 쓰고요. x바 대신에 이 노테이션들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x1, x2, x3 해서 총 개체수는요. 라지 n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몰 x가 아니고 라지 x죠. population에 대한 정보는요. 보통 라지 x로 써요. 여기 그래서 스몰 n 대신에 라지 n 그리고 라지 n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이게 population mean의 정의입니다. 둘은 사실상 그 개념은 같지만요. 노테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샘플 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샘플 스태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샘플은 당연히 이 샘플에서 우리가 샘플 민을 구했기 때문에 표본 통계량 그리고 이 스태틱 자체는요. 스태티스틱 자체는요.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민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울 분산도 샘플 스태티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샘플 민은요. 어떠한 포인트 하나를 말하죠. 아까 GPA 같은 경우에는 3.59였어요. 이걸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점 하나밖에 안 찍혀요. 달리 얘기하면 구간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3.59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이 샘플 자체는요. population의 정보를 추론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population mean에 대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다. 즉 X바가요. 우리가 원하기로는요. 이 뮤와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로 추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미는 population mean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게 둘은 같을 수가 없어요. 거의 다 틀려요. 하지만 그 오차가 비교적 굉장히 작을 것이다 라고 우린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이론은요.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플롯은요. stacked dot plot 해가지고 방금 전 dot plot의 문제점은요. 그냥 세 개의 농도만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쉐입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점들을 그러면 위로 한번 쌓아보자 라고 해서 나온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가 높을수록 여기 보이시는 게 GPA 똑같은 데이터를 stacked dot plot을 그린 거고 막대가 높을수록 관측치가 더 많다. 이 영역에서 더 많은 관측치가 있다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분포의 중심과 모양을 판단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당연히 이것만 봐도 모양이 대충 평균이 여기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화한 형태가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히스토그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extra curricular hours래요. 학생들한테 extra curricular만 하는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느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은 후에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만 먼저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0에서 10시간 주당 여기에다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에서 20시간 어느 정도 있고 20시간 이상은요. 극히 드물게 존재하죠. 자, 이런 예만 보더라도요. 데이터 분포가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데이터 밀도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좋고 이 막대가 높을수록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몰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데이터 쉐입, 사실 덴시티나 쉐입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한데 쉐입을 이제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막대의 가로축 길이를요, 우리는 빈 웨스라고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이 빈 웨스를 굉장히 잘 정해주지 않으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데이터 분포를 이해하는데 혹은 보여주는데 더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빈 웨스를 여기 50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는 50대 50. 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0에서 50시간 안에 몰려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빈 웨스를 이제 보시면 10시간으로 잡은 거죠. 이거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5시간. 여기는 보면 1시간 혹은 2시간. 2시간으로 잡은 것 같죠? 자, 이렇게 하면요. 첫 번째 너무 정보가 없어요. 50시간 아래로 뭐 주 52시간도 하는데 당연히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아워스는 당연히 50 안으로 들어가겠죠. 뭐 당연한 결과를 주는 거라서 의미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갖죠. 이거는 조금 더 좋은 의미를 보여줘요. 그렇죠? 아, 사람들이 0에서 5시간 안으로 굉장히 다 몰려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대 또 몰려 있고 점점 시간 분포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또 2시간 단위로 끊으니까 이게 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들쑥날쑥하죠.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설명하면서 이제 히스토그램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모양 혹은 덴시티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했잖아요. 둘은 사실상 뭐 비슷한 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쉐입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쉐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컨셉 중에 하나가 모달리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모달리티는요. 이제 아래와 같이 피크가 하나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유니모달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스파이크가 하나 탁 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이 피크가 2개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성적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여기 한 0에서 100점 이렇게 있으면요. 딱 나눠져요. 중간고사 때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유니모달로 나와요. 학생들이 한 50점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해서 좀 낮은 학생, 높은 학생 이렇게 분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가 되면은 갑자기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버린 학생들, 우리 통계학을 버린 학생들, 그다음에 통계학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피크가 2개로 나눠지죠. 이런 경우에는 1개 이상이라고 해서 멀티모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2개이기 때문에 바이모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봉우리가 3개로 치면요. 멀티모달이라고 그냥 불러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봉우리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이요. 너무 이상적으로 잘 내서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유니폼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균일해서 유니폼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트리뷰션의 쉐입을 잘 보여줘요. 특히 이 모달리티를 잘 보여줍니다. 자, 왼쪽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피크가 몇 개 있냐? 뭐 2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빈 위드 때문에 그래 보이고 이렇게 돼서 유니모달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봉우리가 이렇게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바이모달. 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으로 이렇게 있다가 한번 스파이크를 쳤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멀티모달. 봉우리가 3개다.
뭐 4개여도 멀티모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뭐 유니모달이라고 주장하시면 제가 뭐 딱히 반박할 말은 없지만 보통 이 경우는요.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이제 디스트리뷰션 쉐입을 나타내는 두 번째 개념인 스큐니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스큐니스는요,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데이터들이, 혹은 이제 데이터의 꼬리라는 게 있거든요. 꼬리가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여기 몰려 있고요. 꼬리는 작은 몸통이 아주 붙어 있는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물론 몸통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majority of the data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파트는요, 메이저리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테일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테일이 존재하면요, 우리가 긴 꼬리를 갖는 분포다라고 하고요. 뭐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만약 분포가 전부 다 이렇게 바 3개 혹은 4, 5개로 다 있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꼬리가 없는 분포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꼬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다고 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아예 명시를 안 합니다. 자, 꼬리가 있으면요. 꼬리가 오른쪽에 달려 있거나 왼쪽에 달려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는 right skewed data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꼬리가요. 만약에 왼쪽에 있다. 그러면 left skewe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꼬리가 없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꼬리가 없는데 또 센터가 대충 보시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센터를 중심으로 보면요. 왼쪽과 오른쪽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가 더 높고 여기는 조금 낮죠. 요만큼의 갭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크고 여기가 좀 낮은 갭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무시 가능하다고 보이면 시메트릭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hape of distribution의 이제 세 번째 개념인 unusual observation 혹은 이제 outlier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관측치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이지 않은 관측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몇 센치입니까? 해서 다들 175cm, 뭐 180cm, 170cm 이렇게 적는데 어떤 사람만 실수로 17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순 기입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두 번째 어떤 곳에선 센치를 썼고요. 어떤 곳에서는 인치를 써요. 뭐 이런 실수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시스템 이 사람은 입력을 잘했어요. 근데 시스템에서 파일이 옮겨오다 보니까 갑자기 미싱 밸류가 될 수가 있죠. 누락이 되는 거예요. 누락이 됐더니 이제 이걸 0으로 취급해요. 뭐 이런 시스템 오류들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키인데 0이야.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unusual observation의 대표적인 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보통 outlier라고 부르거든요. outlier는요. unusual observation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이 outlier가 조금 안에 있는 개념이긴 한데 아웃라이어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몸통 majority of the data에서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예를 보시면요. 몸통이라고 보시는 게 대부분의 데이터들은요. 다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한 10, 한 3 아래로 다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작은 바가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 라고 부르고 이제 오른쪽 예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해 있고 여기 끊겨 있고 다시 오른쪽에 있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바가 굉장히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거.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많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아웃라이어가 진짜 아웃라이어인지 우리가 판단을 좀 더 세심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닌가
혹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누락된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웃라이어 디텍션, 이 아웃라이어 찾는 거를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파트 들어가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쉐입을 이제 파악하는 거 다 해봤으니까 설명 다 끝났으니까 이제 프랙티스 example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문제부터 보면 학생들이 extra curricular activity에 보내는 주당 시간 분포의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 문제죠. 히스토그램 보면은 왼쪽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꼬리가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있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있죠. 꼬리가 오른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봉우리가 하나죠. 피크가 하나니까 유니모달 일단. 다음에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right skewed.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인 unusual observation이 있는가 보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바가 하나 더 있죠. 굉장히 작은 바 하나가. 아마도 여기 있는 학생은 unusual observation이 아닐까,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 뭐 거의 70시간을 쏟아부으니까 이거는 피지컬리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추상화해 놓은 히스토그램들인데요. 자, 모달리티와 스큐니스를 각각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왼쪽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봉우리 하나니까 여기 유니모달. 두 번째는요, 봉우리가 두 개죠. 그래서 바이모달. 이건 봉우리 세 개죠. 그래서 멀티모달. 이쪽은 봉우리가 아주 크게 하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 유니폼 이렇게 부르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이제 히스토그램을 추상해 놓은 건데 이제 스큐니스를 보자 해보면 이쪽은 꼬리가 오른쪽으로 있죠. 오른쪽 꼬리 몸통이 이제 왼쪽에 시메트릭하게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 right skewed. 그 다음에 skewed. 이쪽은요 몸통이 오른쪽에 있고 꼬리는 왼쪽에 있으니까 left skewed. 이쪽은요 중심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비교적 잘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symmetric. 그리고 참고로 얘기해 보면 이 유니폼은요 당연히 중심을 기점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symmetric입니다. 또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부터 다음 중 균일하게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weights of the adult females 해서 성인 여성의 몸무게예요. 근데 뭐 이런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죠. 보통. 물론 이제 키에 이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통 이게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유니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유니모달, 바이모달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두 번째 변수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사람들의 급여라고 볼 수 있죠. 셀러리,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의 급여. 근데 급여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죠. 뭐 고소득자는 좀 적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도 좀 적게 있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를 주로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집값이죠.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빌라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있고요. 대부분이 이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요새 다 올랐다고 하지만
뭐 고가의 집도 올랐고, 그다음에 집값이 싼 곳은 또 이렇게 적게 또 분포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통은 이제 유니모달로 보시는 게 낫고요. D번, 우리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의 생일, 그리고 생일 자체는요, 사실 1월 1일, 1월 2일 해서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1월 1일을 1, 그 다음 1월 2일을 2, 1월 3일을 3, 뭐 2월 1일을 뭐 32 이런 식으로 숫자화 해가지고 서머라이징을 해보면요. 1월 1일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뭐 10명, 1월 2일 뭐 보통 9명, 1월 3일 4명, 뭐 1월 5일 뭐 다시 3명, 뭐 이런 식으로 쭉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일에는 어떤 센터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번 같은 경우에 아마 변수가 uniformly distributed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개념은요, 베리언스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분산입니다. 분산의 개념은요, 대략적으로 평균 제곱 편차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베리언스는요, 우리 앞서서 mean이라는 샘플 스태티스틱을 배웠잖아요. 베리언스도요, 그런 식으로 population과 샘플 버전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는요, 또 대표적인 샘플 스태티스틱이 됩니다. 자, population에서의 베리언스는요, 주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샘플 베리언스는요, S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S제곱을 그럼 어떻게 구하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S제곱은요, XI에서 이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제곱 합을 하고요. 그거를요,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근데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N 빼기 1로 나눠줍니다. 그 이유는요, 추후에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roughly the average라고 표현을 해요. population도요, 굉장히 유사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샘플민과는 조금 다르게 이 모양을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 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스몰 xi 관측치 말고 라지 xi 빼기 x바 빼기 x바 대신에 이제 population mean을 써야겠죠. 그래서 mu 제곱. 그 나눠줄 때 large n 빼기 1이 아니고요. 이땐 large n이 됩니다. 이 부분도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공식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샘플 민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건 히스토그램은요. 학생들이 뭐 하루에 얼마만큼 자는지 그 서베이를 했을 때 나온 결과를 그려낸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약 6.5 혹은 한 6.7 정도에서 이게 고르게 퍼져 있는 시메트릭 분포다를 이제 쉽게 파악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게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에 앞서서 왜 알아야 되는가? 왜 관심 있는가? 이거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데이터 우리 산점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가 x1 예를 들어서 이게 키 그리고요. 여긴 x2 보통 몸무게를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그냥 IQ 이렇게 할게요. 자, 키와 IQ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한 데이터 클라우드가 이 원 안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클라우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원처럼 보이죠? 혹은 우리가 네모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뭐 더 복잡한 표현으로 뭐 팔각형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럭비공 모양, 타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는 이제 원부터 먼저 생각을 할게요. 다른 모양은요. 다른 챕터에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할게요. 자, 이 모양, 원이라는 모양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중심점에서 센터예요. 자, 데이터 클라우드의 센터로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통계량은요. 민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을 표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는요. 이 반지름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 이게 dispersion이거든요. 영어로는. 이 dispersion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통계량이요. 또 varianc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클라우드가 원이라고 생각하면 센터와 반지름, 퍼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게 평균, 샘플 민, 그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로 다시 넘어와서요. 제가 이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실제 이 데이터는요. 관측치가 총 217개가 있대요. X1, X2 그래서 X217이 있고 X1이요. 5, X2가 9, 그 다음에 X217이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반은요. 앞선 계산을 통해서 6.71이라는 거 이 공식을 통해서 알았다고 할게요. 217. 자, 그럼 S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S제곱은 아래 써보면요.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첫 번째 X1이 5죠. 5 빼기 X바 6.71 제곱. 그 다음에 X2 빼기 9 빼기 6.71 제곱. 그래서 마지막 217이 7이죠. 7 빼기 6.71 제곱을 이제 n이 아닌 n 빼기 1인 216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 값은요. 계산을 해보면 4.11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의 데이터에서 단순히 숫자만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유닛도 받아요. 그게 hour죠. 자, 이 경우에 X바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잡니까? hour죠. 근데 여기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베리언스를 표현하는 유닛 같은 경우엔 hour, 보통 원래 유닛의 제곱을 취하게 돼요. 자, 분산에 대한 공식도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분산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제곱 편차를 사용할까? 결국에는 중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꼭 제곱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평균과의 거리를 나타내잖아요, 지금. 자, 여기가 평균이라고 하고요. 0이고요. observation 자체는요. x1이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x2는요.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제곱을 취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그냥 썸을 하면 평균과의 거리 x1 빼기 x바 더하기 x2 빼기 x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요. 그냥 0이 나오게 돼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인 제곱을 취하는 게 1번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한 10 정도가 관측이 돼요. 얘한테 가중치를 훨씬 더 많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떤 경우에는 적게 주고 싶을 때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곱 말고요. absolute value 절대값을 씌우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X축, Y축. 그러면 1,1 이 지점에서 뭐 한 3,5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지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그럼 X축, 여긴 1이니까 3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5 빼기 1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죠. 그 루트를 씌우기 전 단계는 어떻게 돼요? 각 단계의 차이의 제곱을 취하죠. 자, 이런 거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얻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곱을 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상에서는 제곱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베리언스에서는 이렇게 제곱합을 취하게 됩니다. 자, 베리언스 설명이 이제 끝났는데 베리언스는요. 결국 어떤 데이터 클라우드가 있으면 이렇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퍼짐 정도는 어느 정도 중요해요.
자,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거리가 실제로 우리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베리언스는 이 거리의 제곱을 나타내요. 그럼 실제로 요 거리만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고요. 이거는 한국말로는 표준 편차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원래 샘플 베리언스의 그냥 루트를 씌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방금 보여드렸던 예를 바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공식대로 그대로 넣어보시면요. 원래 샘플 베리언스가 4.11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당연히 루트 4.11, 즉 약 2시간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유닛에서 제곱이 빠졌죠. 우리가 원하는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만 보면요.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돌아와서 평균이 약 6.7 정도 돼요. 6.71이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3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하면요. 대략적으로 6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6시간이에요. 빼주면요. 거의 0에 근접하고요. 더해주면 12.71이니까 대부분의 사실상 모든 데이터가 이 샘플 민 마이너스 3S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샘플 민 플러스 3S보다 다 작거나 같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S를 봤을까? 혹은 여러분들 6 시그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공정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에 들어가면 불량률이 뭐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아웃라이어 혹은 뭐 unexpected observation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책마다 약간씩 기준이 달라요. 2.5 플러스 마이너스 2.5 시그마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의 센터를 표현하는 다른 통계량인 미디언, 중앙값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디언은요,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그 데이터를 딱 반으로 나누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5개의 observation이 있다고 할 때 0, 1, 2, 3, 4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 경우에 딱 반으로 나누는 값은요 2가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미디언은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짝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반이라고 하는 건 2와 3 어디 사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2와 3의 평균값을 우리가 미디언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개념은요. 이제 쿼타일인데요. 그리고 쿼타일과 퍼센타일인데 이제 쿼타일 퍼센타일은 이제 데이터 분포의 센터를 나타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로케이션, 위치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퍼센타일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퍼센타일은요. 백분위 수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퍼센타일은 이제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루어진 자료를 그러니까 즉 numerical 데이터를요.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루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제 25 퍼센타일을요. 우리는 first quartile Q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50 퍼센타일을 이제 median Q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75 퍼센타일은 이제 third quartile Q3라고 씁니다. 자, 미디안 같은 경우엔 데이터의 정확히 절반 위치하니까 당연히 50 퍼센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1, Q3가 다 정해지면 우리가 이제 그 Q1과 Q3 사이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의 50%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범위를요, 우리 interquartile range 혹은 줄여서 IQ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IQR은요, 이렇게 Q3 빼기 Q1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는 이제 sample variance 혹은 sample standard deviation처럼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주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이제 쿼타일을 이제 효과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박스 플롯이 있습니다. 이제 박스 플롯은 이제 아래와 같은 이런 박스가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박스 플롯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굵은 선이요. 이제 second quartile, 즉 미디언을 나타내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이 상자의 위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이 value가 이제 Q3, third quartile, 그 다음에 요 아랫면, 요 선이요. 이제 first quartile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이 선은요. 그 observation 중에 가장 작은 값,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이 점은요. 사실상 맥스 값을 나타내야 돼요. 하지만요, 이제 여러분들이 R로 우리가 이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요, 이거는요 아마 whisker max whisker value라고 하는 뭐 그 value를 우리가 그려줄 거예요. 아래쪽도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요. 이건 다 교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 자체는요. 이제 맥스 값을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나 뭐 숙제에서 박스 플롯을 그려라 하면 보통 그냥 맥스 밸류를 이렇게 그어 주고요. 요거는 이제 mean value.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면요. 이쪽에 이제 max whisker rich 뭐 value, 그다음에 여기 lower risk rich value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씁니다. 그러면 요 리치 바가 있잖아요. 요거보다 넘어가는 요 점들은요. 우리가 suspected outlier라고 부릅니다. 주로.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suspected outlier지 이걸 우리가 아직 outlier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즉 그림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outlier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outlier는요. majority of the data에서 떨어져 있는 observation들을 얘기해요. 자, 이 데이터는요. 주로 이제 중앙값 근처에 다 몰려 있겠죠. 이 박스 안에 약 50%가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밸류들은요. 다른 50% 혹은 여기까지 해서 거의 한 75% 있는 데이터보다 더 떨어져 있는 밸류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suspected outlier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whisker value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standard deviation 설명할 때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으로 평균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아웃라이어로 의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혹은 2.5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웨스커도 이제 비슷한 개념을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위스커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 플롯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그리고 박스 플롯은요 이제 쿼타일즈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맥스 어퍼 리스크 리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 third 쿼타일에다가 1.5 곱하기 IQR range 이거를 곱한 요 값으로 정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맥스 로어 리스크 리치는요 이제 Q1에서요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 한 값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얘가 있었는데 제가 좀 지웠고 이제 IQR 레인지를 구해봐라 했을 때 이제 Q3 빼기 Q1이 definition이잖아요. 그리고 Q3가 만약 20이고 그다음에 Q1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럼 IQR 레인지를 10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max whisker value 같은 경우에는 이제 Q3에 더하기 1.5 곱하기 IQR 10 해서 3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max lower risk value는 Q1 빼기 1.5 곱하기 IQR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제가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 플롯을 이제 세로로도 그릴 수가 있고요. 가로로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제 lower risk reach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Q1은 10이죠. 그 다음에 Q2는 잘 모르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어딘가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Q3는 20,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위스커 밸류는 이제 35죠. 약 15 정도 또 떨어져 있으니까 요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Q2 미디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냥 18이라고 할게요. 뭐 15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는데 그럼 18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리스크 밸류보다 위아래로 더 떨어져 있는 밸류들은요. 그냥 점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손으로도 쉽게 박스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는요, 아웃라이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이제 suspected outlier 혹은 potential outlier 뭐 같은 뜻이고요. 이 risk value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majority of the data보다 에서 다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potential outlier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만해요. 왜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배워야 되죠? 왜 찾아야 되죠? 하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제 분포의 모양이 결정되어야 거기에 맞는 올바른 statistical tool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아웃라이어가요,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혹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분포의 모양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아웃라이어는 항상 찾아줘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요. 아웃라이어에는요. 인풋 에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첫 시간에 이제 학점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을 때 4.0이 만점인데 4.3이 들어왔어요. 그건 애초에 이제 사전 지식을 통해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자, 근데 그것 때문에 데이터 분포 모양이 오른쪽으로 꼬리가 치우쳐져 있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통계적 방법론을 가지고 추론을 하면요. 당연히 잘못된 결론이 도출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아웃라이어를 찾아서 우리는 지워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아웃라이어, 남과 다른 어떤 observation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에 걸리는데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만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남과 다른 소수의 observation이니까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 인풋 에러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특징을 찾아서 분석해서 그에 맞는 뭐 트리트먼트, 약들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데이터에서 이제 흥미로운 혹은 밸류어블한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으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들도 배웠고요. 뭐 예를 들어 닷플롯,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박스플롯. 실제로 히스토그램과 박스플롯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치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으로는요. mean, 그다음에 이제 센터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 median, 그다음에 위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 percentile. 거기에 특별한 형태인 이제 쿼타일도 배웠죠. 그리고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은요. 뭐 베리언스. 거기와 그와 굉장히 흡사한 개념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그다음에 IQR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통계량이 갖는 뭐 특징들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 두 개는 센터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베리언스,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IQR은요. 퍼짐 정도 그래서 디스퍼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계소득 데이터에서 가계소득의 평균 중앙값,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그리고 이제 IQR이 이제 표본이 바뀌면 어떠한 영향을 받습니까? 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만약에 가장 큰 가계소득 밸류가요. observation 자체가요. 1,000만 달러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작은 observation이 10만 달러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뭐 0달러인 사람들도 있고요. 0.
여기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할게요. 0.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 10K, $10,000 이렇게 번다고 할게요. 여기 0.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 다음에 뭐 $1,000, 1K.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00K.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뭐 여기도 하나 더 칩시다. 뭐 한 명 더 있다고 할게요. 또 고소득자 한 명 더 있다고 할게요. 그래도 $10,000는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는 어떻게 돼요? 딱 중간이니까. 그리고 제가 딱 대칭적으로 시메트릭하게 제가 그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 10K가 나와요. 10,000불. 근데 미디어는요? 당연히 딱 가운데죠? 가운데가 여기니까 또 10K가 나올 거예요. 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이제 IQR 대충 뭐 1K와 100K 요 정도죠. 그래서 99K 뭐 퍼짐 정도 있다고 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가장 큰 이 밸류가예요. 이제 이렇게 옮겨가요. 여기 10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럼 미디어는 어떻게 될까요? 바뀔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이 박스 쳐놓은 요만큼이 데이터의 50%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당연히 50%죠. 이게 값이 바뀌나 안 바뀌나 상관없어요. 근데 미디어는 바뀌지 않고요. 민 같은 경우에는요. observation 전체 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이 10 밀리언 때문에 확 커질 거예요. 뭐 한 100K로 커지겠죠. 엄청 커지겠죠. 물론 샘플 사이즈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면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 11K 이렇게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IQR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rst quartile과 third quartile의 그 차이죠. Q3 빼기 Q1. 자, 맨 위에 있는 observation 하나만 옮겨가요. 그럼 Q3와 Q1은요. 안 바뀔 가능성이 커요.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렇죠? 위에 있는 거 그냥 오른쪽으로 옮겨갈 뿐이에요. 자, 그러면 99K로 여전히 유지가 될 거고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존에 있던 평균이 샘플 미니 10K에서 뭐 100K로 옮겨갔어요. 애초에. 이렇게 옮겨갔어요. 색깔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100K까지 거리, 원래는 0에서 10K까지의 거리 제곱을 합했죠. 근데 0에서 100K까지의 제곱 하니까 100배 더 커집니다. 1K에서 이제 10K로 올라가는 거 원래 9K 차이였는데 이제 99K가 됐죠. 거기 제곱. 그 다음에 이 100K랑 10 밀리언 그 사이의 제곱에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즉 베리언스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도 마찬가지로 커진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해보면요. 전 데이터가 없지만 이 슬라이드엔 있더라고요. 해보면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미디어는요 190K, IQR은 200K, 그 다음에 샘플 미는요 245K,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226K였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밸류를요 더 오른쪽으로 옮겨줘요. 미디어는 여전히 유지되죠. 그리고 IQR도 유지가 됩니다. 샘플 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커져요. 309K로 커졌죠.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도 훨씬 커졌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도 해볼게요. 이제 스몰리스트 밸류를요 가장 작은 값을요 이제 10 밀리언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자, 그림 그냥 계속 이어서 그릴게요. 이번 초록색으로 바꿔보면 원래 이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옮긴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맨 뒤에 있던 값을요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미디어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바뀌겠죠. 왜? 지금 이 박스까지 포함해야만 50%가 돼요. 데이터의 50%.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현재 순서 통계량에서. 그래서 살짝 미디언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다음 observation을 포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언이 살짝 이동이 있는데 그 이동량은 뭐 크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IQR은 어때요? IQR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Q3 빼기 Q1이잖아요. 근데 Q3도요. 조금 한 단계 올라가고요. Q1도요. 한 단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얼마만큼 커질지 작을지 몰라요. 거의 유지가 될 텐데요.
물론 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게 여기서 더 크게 갈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99K가 아니고 뭐 비슷한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과 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전에는 애초에 큰 숫자를 더 크게 보내요. 그래서 민이 커졌죠. 근데 이번에는요, 가장 작은 숫자를 더 크게 보내요. 그러면 평균의 변화 양이 더 커지겠죠. 원래 100K로 변했다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번에는 한 105K로 바뀔 겁니다.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요. 세 번째, 미디언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더 커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IQR은 변동이 없죠. 뭐 커질 수도 있었어요. 사실 작아질 수도 있었고. 자, 샘플미는요. 원래 첫 번째 케이스보다 더 커졌죠. 그 다음에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살짝 조금 더 커졌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보면 샘플 민과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아웃라이어에 매우 취약해요. 그리고요. 상대적으로요. 미디언이랑 샘플 미디언, 그다음에 샘플 IQR은요. 아웃라이어에 상대적으로 강해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죠.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통계량들을 우리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릅니다. 달리 얘기하면요. 우리가 아웃라이어가 있는 데이터 셋, 아웃라이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데이터 셋, 여기 데이터 셋이라고 할게요. 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mean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대신에 미디언과 IQR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의 중심과 디스퍼전을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가 없는 케이스에서는요, 일반적으로 mean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그 분포의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 사실상 뭐 시메트릭 아웃라이어가 없는 케이스에서도요. 미디언과 IQR을 쓸 수는 있는데요. 왜 이게 더 많이 쓰이냐면 계산이 더 용이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통계적 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샘플 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데이터셋이요. 뭐 1, 2, 3, 4, 5, 그다음에 뭐 10, 17, 15, 11, 9 이런 식으로 10개 주어졌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컴퓨터에 딱 넣으면 혹은 계산기에 넣으면 1 더하기 2 해서 3 나오죠. 그 다음에 3에서 그 다음번 또 3 더해서 6이 나오죠. 그 다음에 4 더해서 10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넣는 순서대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총 몇 번 계산이에요? 더하기. 컴퓨터 입장에서는 총 9번을 더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디언을 만약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숫자들을 오름차순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1보다 2가 작냐? 검사를 해요. 2%. 작다. 그럼 유지해요. 3은요? 1보다 작냐? 물어봐요. 크죠? 1, 3. 그 다음에 2와 또 비교해요. 크죠? 3. 그 다음에 이제 4가 들어오면 1과 비교해보고 2와 비교해보고 3과 비교해보고 4. 그 다음에 5 비교해보고 5. 그 다음에 10 들어왔죠? 또 10. 이런 식으로 갑니다. 쭉 가서 맨 마지막에 9가 오면 9 다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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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그 다음에 작다 해서 9.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퀘스천을 몇 번 했어요? 매우 많이 했죠. 9번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 오름차순을 정렬하면 이제 딱 반이 어디냐 이걸 보겠죠. 9 그리고 정확히 반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5와 9 요 사이 평균 해서 5 플러스 9 나누기 2 해서 여기 더하기 한번 나누기 한번 이렇게 해서 계산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민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쓰고 계산이 편해서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통계 이론과 방법론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소득에 관심이 있다면 민과 미디언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더 관심이 있을 겁니까? 혹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통계량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학생 소득이라는 거는요, 사실상 어떤 학생들은요, 소득이 다 0이에요. 사실상 거의 다 0이죠. 학생들이 뭐 일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NBA 선수가 딱 나와요. NBA 선수이면서 학생이야. 이 사람은 막 돈이 막 한 10억, 100억씩 벌어. 근데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죠. 하지만 굉장히 고소득자예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이 연평균으로 한 2천만 원씩 벌더라.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보면 무슨 결론을 내려요? 아, 학생들은 돈이 많으니까 장학금 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랬다가는 이 영원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가치 있는 통계량은 이 경우에는 미디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디언 하면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민이랑 미디안을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크기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분포가 이제 시메트릭 대칭이다 하면은 민과 미디어는 사실상 똑같아요. 여기 이제 파란색이 초록색 바랑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 건데 둘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거의 일치한다.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대칭이면 똑같고요. 이제 얼추 비슷하다, 대칭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이제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어떤 왜곡이 있다, 혹은 skewed, right skewed, 혹은 left skewed, 오른쪽 꼬리가 길다, 혹은 왼쪽 꼬리가 길다,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민과 미디안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자, 이 첫 번째 케이스가 right skewed에서 오른쪽 꼬리가 긴 경우예요. 자, 여기 있는 이상점들이 어떻게 돼요? 평균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올 거예요. 하지만 뭐 극단적으로 이만큼씩 당겨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건 소수니까. 여기 대부분은 여기 있죠. 왼쪽에 있죠. 자, 미디어는 어때요? 이런 소수 observation의 영향을 안 받죠. 상대적으로 덜 받죠. 그래서 이 경우에 right skewed 데이터는 미니 미디언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쉽게 확인이 되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left skewed, 이 왼쪽에 이렇게 소수의 데이터들, observation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미디언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요. 하지만 미는 어때요?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죠. 얘 때문에. 그래서 미니 미디언보다 월등히 작아진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부터 설명을 하면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필기하는 시간과 페이스북 앤드 트위터를 사용하는 시간의 비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100시간 할 때 수업 필기를 100시간 하냐? 그럼 1이고요. 뭐 10시간만 한다. 그럼 10%뭐 이렇게 나타내는 데이터인가 봐요. 이제 그걸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 데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왼쪽에 긴 꼬리가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left skewed data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평균과 미디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평균이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 B가 있네요. B를 골라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모양 말고 데이터 observation으로 민과 미디언을 구해보면요. 이렇게 미디언이 80%, 민은 76%, 뭐 엄청 차이는 아니지만 민이 더 작다는 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까지 배운 게 데이터 분포의 센터를 나타내는 통계량, 그 다음에 dispersion,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그리고 그 두 개의 개념을 바탕으로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통계량들이 아웃라이어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걸 기반으로 어떤 것들이 아웃라이어에 민감하고 어떤 통계량이 아웃라이어에 로버스트한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스를 쓰는 게 좋다는 것까지는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웃라이어가 있는데 여전히 민을 쓰고 싶어요. 왜? 아웃라이어 스태티스틱스에 관련된 통계 방법을 못 찾아서 혹은 뭐 변환을 잘 하면은 뭐 데이터를 꼬리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환을 가하면 시메트릭으로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리스케일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데이터 자체가 extremely skewed, 그래서 오른쪽으로나 혹은 왼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로 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트랜스포메이션은요,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스퀘어루트를 취하는 스퀘어루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숫자가 너무 왼쪽으로 작은 값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엑스포넨셜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그 밖에도 뭐 absolute value 취하는 때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은 로그 트랜스포메이션만 주로 취할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했더니 extremely skewed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메트릭한 혹은 꼬리가 좀 짧은 형태의 모양을 갖는 데이터 분포로 변환되는 뭐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요, 이제 학생들이 참가한 농구 경기 수의 이제 분포라고 해요. 뭐 굉장히 에이스인 선수는 뭐 6, 70경기 이렇게 뛰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력 조절, 안배 잘 하고 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0에서 10분. 그리고 이렇게 짧게 뛰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 기회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짧게 뛰는 선수들은. 자, 그러면 에이스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라이스 큐드 데이터죠. 이거 그냥 분석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라이스 큐드라고 보시면 돼요. 시메트릭 자체는 아니에요. 0에 막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원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꼬리가 훨씬 짧아져서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자, 분석하기 쉬운 이유는요, 아웃라이어 자체가요, 실제로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웃라이어가 들어간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웃라이어가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크거나 인 경우거든요. 1차원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요. 그러면 이 가장 큰, 여기 예를 들어 뭐 10K라고 할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0에서 10 사이에 있는데 여기 10K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의 4승이죠. 얘는 10이고요. 로그 한번 취할게요.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 1, 편하게 1부터 시작할게요. 10부터 합시다. 10에서 100. 로그 한번 취하면요. 스케일이요. 1에서 2. 그리고 이쪽은 4가 돼요. 한번 로그, 더블 로그 취하면요. 로그 1에서 0이고요. 로그 2, 그다음에 로그 4. 차이가 어때요?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로그 한 번씩 취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데이터와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하고 나면요. 이 데이터와 거리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아웃라이어의 효과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트랜스포메이션 그중에서도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아까 밑에 있었던 히스토그램 데이터예요. 넘버 오브 게임 70경기 뛰는 학생도 있었고 50경기 뛰는 학생도 있었고 25경기. 그럼 이 차이가 20, 여기 25 이랬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약 0.3, 0.7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없어지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하지만 아웃라이어에게 트랜스포메이션이요, 만능은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한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10경기 뛰었더라 이랬는데, 자, 이 경우에는요,
학생들이요, 평균적으로 로그를 취했을 때, 뭐, 한 2경기, 2경기 뛰었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다시 엑스포넨셜 취해야 되죠. 그리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의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요. 이제 농구 경기 같이 에이스 한 명이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후보 선수처럼 5분, 10분 뛰는 뭐 그런 통계 말고요. 또 어떠한 통계 혹은 어떠한 변수들이 이렇게 extremely skewed 돼 있을까요? 라는 게 또 질문이거든요. 뭐 이거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뭐 그림, price.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집, price. 고급화 전략이라고 해서 명품은 굉장히 비싸죠. 우리 뭐 나가서 밥 먹을 때 보통 이제 5천 원에서 뭐 한 2만 원이면 다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미슐랭 3스타, 2스타 뭐 이런 데 가면 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고 거기보다 뭐 더 고급 가면 막 2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은행에서 혹은 뭐 시장에서 그림 사면 5만 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경매장 가보면 막 10억, 50억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5만 원, 10만 원짜리 그림 사면 되는데 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10억, 50억, 뭐 100억 이렇게 큰 비싼 그림들을 사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라이스들은요. 사실 extremely skewed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회과학 데이터 대부분도 다시 거의 다 extremely skewed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은요. 이게 시메트릭해요.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면요. 사회과학 데이터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변수들, 데이터들은요. 뭐 예를 들어 친구의 수 할게요. 우리 보통 친구들 꽤 많죠. 뭐 아주 친한 친구의 수라고 할게요. 보통 그러면 셋에서 10명.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친한 친구 골라라. 뭐 200명. 셀럽입니다. 500명.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몇 명. 특이한 사람들. 혹은 굉장히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변수들도요. 친구의 수 이것도요. extremely skewed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제 데이터 서머라이징 방법 중에 하나가 인텐시티 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지도 혹은 지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일단 지도를 그려놓고요. 이 각 지역마다 어떤 통계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change in population이라고 할게요. 뭐 2000년 이후로. 그러면 너무 낮은 거는요. 오히려 20% 감소한 거는요. 노란색, 20% 이상 증가한 건 짙은 파란색, 그 가운데는요. 그 사이 색들 해서 지도 위에 이렇게 딱 뿌려보면 우리가 한눈에 어떤 지역이 사람들 인구가 증가했고 어떤 지역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죠. 대부분 보면 여기 중부가 다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서부, 동부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모양을 설명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센터를 나타내는 거는 이제 mean, median, quartile, 그 다음에 location 또 추가할게요. 그리고 percentile. 그 밖에도요,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절삭 평균이라고 해서 trimmed mean, 그리고 최빈값해서 모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dispersion of the data 해서 데이터가 퍼진 정도, variance, standard deviation, IQR 그리고 오늘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range도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뭐 표현은 하는데 분석에 쓰진 않아요. range는요 max 빼기 min이에요. 가장 큰 observation 빼기 가장 작은 observation. IQR은요 Q3 빼기 Q1이죠. 자, 이 경우에 잘 안 쓴다고 했죠. 왜 안 쓰냐면 max와 min은요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레인지는 분석에는 잘 쓰진 않습니다. 뭐 민도 사실상 굉장히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observation들이 어떤 구간 내에 다 몰려 있으면요. 여기 하나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민이 막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레인지는요. 딱 데이터 포인트 2개만 보죠.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이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스캐터 플랫, 굉장히 많이 쓰고요. 여기 오타네요. 닷 플랫.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뭐 스택드 닷 플롯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스 플롯, 그다음에 인텐시티 맵스 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코릴레이션 플롯이 있습니다.